이번에도 어김없이 역대 최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18.6.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준 20대 국회의 성적표입니다. 2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일 때 점수입니다. 지역, 나이와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성적표를 받은 당사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최고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20대 국회는 또 더 바닥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부끄럽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을 이룬 국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밉상이 돼 있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몸싸움을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물국회가 됐다. 우리는 만연한 정치 혐오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혐오해버리고 외면해버리기엔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모인 입법부 국회는 너무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떻게 고칠 것이냐입니다. 싸울 때는 동물이었다가 일할 때는 식물이 되어버린 20대 국회. 막말과 고성이 오가던 그곳에 대화와 협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식물이 된 걸까요? 그곳의 시간은 2017년 11월 15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항 지진 당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던 임시보호소. 이곳에서 세 번째 겨울을 보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40여 가구가 텐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진 당일 이곳으로 왔다는 최우득 할머니. 저거 하면 한 건 된다. 나는 뭐 지진 나는 날이 뭐 어지러워가 구부러지고 방냈어. 아유 몰래 나서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네 뭐. 여하튼 하고 뭐 위에서 국회에서 나쁜 사람 천만원 싸움하고 뭐 싸움질 받거든 하나. 천만원 싸움하고 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뭐. 이래가 우리는 이래 추운데 싸도록 내비를 놔두고 뭐 돌보지도 안 하고 이래. 할머니가 받은 지원금은 100만 원. 무너진 집을 고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국내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진도 5.4의 강진이 포항을 뒤흔든 그날. 92명이 다치고 1,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임시보호소 주민들이 살던 아파트입니다. 창틀이 휘어지고 건물이 무너져 내려앉아 당시의 피해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는요 또 신기한 게 4개 동 중에 얘는 또 비등급 받았어. 이게 내가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곳을 주거 가능 지역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포항 지진 특별법.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선거법 싸움 속에서 결국 법안은 크리스마스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투표 한 개도 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걸 많은데
진짜 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피폐된 생활을 실상들을 지금 제대로 뭐 해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가갖고 뭐 아무것도 없이 이때까지 방치해놓고. 한겨울 당장 살 집이 없어 막막한 주민들. 국회는 그날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오랜 기다림 끝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게 포항 지진 얘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하지만 국회의 관심은 잠시 후 표결에 붙여질 선거법뿐이었습니다. 법안 발의자가 법안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간. 그런데 문을 잠그고 대표 발의자인 김정재 의원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김정재 의원 발의하신 거 설명 안 하시면 하신대? 또 하세요. 어서 하세요. 앞잡이 좀 조용해 주세요. 김정재 의원 하세요. 뭐라고?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고? 네. 자, 그러면 김정재 의원이 제안 설명을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꼭 기록에 남겼다가 포항 분들한테 좀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우리가 선거법 반대 막 이러다가 갑자기 포항한다고 우르르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반대 이러면 아마 계속 우스꽝스러운 돌발 영상 1위였을 거예요. 그날도 혹시 자세히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제가 제안 설명하는 건 이런 분에게 맞지 않다 해서 의원님들이 저를 위해서 김 의원 왜냐면 의원님들이 정무적 판단이 빠르시잖아요. 그랬는데 원내대표님은 포항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김 의원 가서 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통과되는데 너무 우리 지역만 그 제2기주의만 하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안 설명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론과 다른 입장에 서서 미움을 받는 초선 의원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표결 당시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 3인 중엔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탈당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에도 당론과 다른 발언들로 수차례 논란이 되어왔던 금 의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목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당에서 다수가 하는 말과 다른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당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기권 행사에 대해 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당론으로 정했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당론이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때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정당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국회 나가지 마. 회의 참석하지 마. 이걸 일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개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백수십 명의 의원들이 무슨 독일병정, 로봇처럼 그대로 쫓아갑니다. 국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들 하나하나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온 국민 분노한다!
여야가 서로를 무조건 반대했던 20대 국회.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엔 분열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흔히 비토크라시라고 하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일부 지지층에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들을 냉서에 빠지게 하거든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잘못하면은 진짜 이상한 포퓰리즘이나 이런 데에 빠져서 나라 전체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 년 전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했던 20대 국회.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남국의 극단으로 시다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제재는 부산입니다. 여러분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으로 시작했던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막말이 넘쳐났습니다. 뭐라고 박지세요 아니요? 창피하다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정아? 이러봐. 할지. 자, 의원님. 듣기 싫으면 기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내려놓은 것도 따로 왜 웃으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왜 대한민국 보수가 죽었다고 하는지 좀 계속 반성을 하라고. 네 입으로 고수를 입에 올려 자식아. 아, 그만해. 밥 굽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머리 깎는 의원들은 더 많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사라졌던 동물국회가 7년 만에 다시 열리기도 했습니다. 혼내봐! 민주당 주모 자한당은 각성하라. 국회가 또 지각했습니다. 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또 치닫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가장 큰 문제는 멈춰있는 시간이 길었다는 것. 예산안 처리는커녕 본회의 자체가 열릴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1년 내내 싸웠던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결국 정기국회를 넘겼습니다. 여야 갈등이 점점 커지던 12월, 국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로 진입한 겁니다. 그들은 본청 난입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중심엔 황교안 당대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된 국회는 순식간에 거리 정치에 포위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정치 혐오를 조장하면서 하는 이렇게 극단의 이런 것이 정치권과 같이 저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프고 한숨이 나오네. 한숨이 나오고 그래. 이들의 국회 진입에 대해 승리라 표현했던 황교안 당대표.
대화와 타협 대신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열리면은 뭐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불법적인 선거법 공원수사법 통과에 대해서 싸울 겁니다. 그럼 오늘 필리버스터 열리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여당. 결국 협상 테이블에 자유한국당은 없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4+1 협의체를 통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으신 겁니까, 그러면? 국회 정상을 위해서? 아니 뭐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하면 자꾸 번복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게 벌써 지난주에만 해도 3번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거지 우리가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취임한 직후까지도 얼마나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불행하게도 취임하고 나서는 별로 국회를 존중하거나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적대시했단 말이죠. 국민들이 직접 광장으로 나온다는 건 보수든 진보든 저는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국회의원이 그만큼 우리 마음을 대변을 못 해주니까 답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국회 입장에서 그 광장에 나가서 야 우리 사람 많이 모였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밥값을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역할을 참 못하고 있구나라고 반성할 일이라고 보고요. 21대 총선이 9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물갈이입니다. 사실 역대 국회는 열심히 물을 갈아왔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초선 의원 평균 비율은 48.6%. 최악의 국회라 평가받는 20대 국회 역시 10명 중 4명은 새로 물갈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엔 어떤 식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졌던 걸까? 우리는 20대 국회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빅데이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천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 2,000건에 달린 댓글 3만여 건을 살펴봤는데요. 당시 회자됐던 정치인들의 이름과 함께 탈락, 배제, 배신, 살생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4년 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참패로 결론났습니다. 야권의 분열 속에 180석까지 기대했던 새누리당. 하지만 122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원내 일당 자리마저 내준 그야말로 대참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쳐냈잖아요. 결국은 지금 대통령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이 20대 공천부터 사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협의를 가속화해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은 진박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진박 간별사도 등장합니다. 당시 김무성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장성철 씨. 그는 저서를 통해 직접 보고 들은 20대 총선 공천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이른바 살생부 파동입니다. 대략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공천을 배제해야 될 명단, 그래서 속칭 살생부 40명이라고 하는데 뭐 이재우 의원, 김용태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친이니까 자기네들하고 노선이 안 맞는다. 그래서 배제하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유승민 원내대표 때 원내 수석을 했으니까 너는 배제. 그 다음에 김세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유승민 의원하고 친하지 않냐. 그래서 배제. 박민식, 김성태, 김학용 이런 의원들은 당신들은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니까 공천 배제하거나 끝까지 괴롭히다가 줄 것이다. 대표적인 친이계로 꼽히는 이재호 의원. 당시 육선을 꿈꾸던 그에게 공천 배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한구 그 공천 심사위원장이 내하고 동갑인데 좀 친해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근데 내인데 전화가 와서 아이고 거기는 걱정하지 마라. 거긴 당신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될 사람도 없다. 거기는 각종 우리 조사에서 거기는 당신이 무조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굴 바꾸겠냐. 당신 걱정하지 마라. 3일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딱 잘리기 전날 전화가 와서 야 재호야 내 힘으로 안 된다. 위에서 뭐 니는 무조건 잘라라 그런다.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공천 배제 소리 돌면서 8일간 칩거했던 유승민 의원. 그는 결국 탈당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발 공천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단수 추천 11곳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7개 지역을 보류했습니다. 당대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송파 같은 지역에는 지지율이 30% 넘게 나오는 한 후보를 제끼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여론조사하면 1~2% 나왔거든요. 그 사람을 거기 후보로 공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도 없이. 그런 지역이 대략 6군데였습니다. 우리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송파, 을 공천 예정자였던 유영하 후보. 여론조사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 (19대) 총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원 유세를 갔을 만큼 두 사람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 감을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 공천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송파을 지역은 무공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송파는 보수의 아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송파를 내준다는 것은 보수의 안방을 내주는 거죠. 청와대의 지령을 따라서 행하는 공천심사위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 당 대표가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된다. 이럴 수는 없다. 국민들께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총선에서 완전히 그냥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이래서 공천 도장을 안 찍어주는 바람에 무공천이 된 거였습니다. 청와대발 공천에 끝까지 반대했던 김무성 대표. 그는 결국 5개 지역의 공천장 직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른바 옥새 파동입니다. 원유철도 뛰어라.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을 역으로 선거 캠페인에 활용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사천한 것, 그것이 보수의 몰락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했죠. 총선 지고 그리고 탄핵
있고 탄핵 있고 나서 대선 졌고 탄핵 때문에 대선 진 거잖아요. 근데 이 탄핵을 가져온 시발이 결국은 20대 공천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운 그 국회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지 못했고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말을 고언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탄핵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야권 분열의 위기 속에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신호 청산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도 예상보다는 좀 아니 그 뭐 부족하죠. 그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김종인 대표는 개파와 상관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개파나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없는 이런 인물들이 공천심사위원이 됐고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거를 권한을 다 부여를 하고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관여를 한 거는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소위 일반 국민들이 원치 않은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겠다. 공천 배제에만 관여했다는 김 대표. 그런데 컷오프 의원 대부분은 소위 친노계라 분류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또 다른 개파 정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유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정부적 판단은 정부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지. 노골적으로 친노, 친문, 배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지 특정 계파라고 해서 일부러 더 배제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죠. 특히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렸던 정청래 의원. 컷오프 결정 후 지지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공천 배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시장 통이니 이런 음식점이니 이런 데 가서 간혹 들리는 얘기하면 대표님이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국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당시 시민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너무 지나친 막말을 한다든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짜증이 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눈에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막말 파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제가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저는 막 말을 했을 뿐이죠.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짐작만 하는데 정청래를 공천을 주지 않는 것이 본인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백의종 군선을 하고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근데 저를 잘랐으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마포를 누구 공천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컷오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직후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뭐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성 있고 또 나름 팬덤이 있는 정치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팬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탈락이 됐을 때는 그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른 정당 개념이 이제 그 정치 성향이 비슷한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진보 정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정의당 지지율이 당시에 올랐었거든요. 수도권에서 압승하며 원내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그럼에도 김종인호 공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는 뭐 이렇게 거세를 하고 날렸는데 누구를 심었다라는 이야기는 더 들었어요. 분명히 보면은 친김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완전히 엉뚱하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여준 게 당에서 표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 당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잡음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거죠.
계파 정치로 얼룩진 공천 파동 속에서 그렇게 300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그들은 당론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패거리 정치를 해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의 정치. 반대를 위해서라면 과거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이나 태도도 쉽게 바꿔왔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선 낙선보다 무서운 것이 낙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각 정당의 공천 시스템은 민주적으로 많이 진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공천 영향력을 가진 당 지도부 눈치를 보느라 소신 정치가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또다시 물갈이에 분주한 정당들. 21대 총선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지고 있는 걸까요? 정무적 의견을 설명해 주세요. 지난달 10일 정기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진 구호는 뜻밖에도 아들 공천이었습니다. 하셨어요? 뭐 당해 오셨어? 네, 여기 잘 의정부 지역의 6선 의원인 문희상 국회의장. 그런데 문 의장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장남 문석균 씨에 대해선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문 의장이 예산안 상정과 아들 공천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장애 집회에서도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런 엉터리 날치기 국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아들 출마하면 당선되겠습니까?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일까? 아들 문석균 씨가 운영하는 서점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서점 좀 운영하셨나요? 이 서점을 원래 그 의장님하고 지금 의장님하고 사모님이 원래 오픈을 하신 거예요.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 다른 자리. 서점도 물려받았다는 문석균 씨는 현재 문 의장의 지역구에서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문 의장님 아들 문석균 출마 선언을 하시겠다 그러셔가지고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고요. 이제 요새 한참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시기를 좀 보고 있어요. 끝내 지역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문석균 씨.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KBS 이성훈 PD입니다. 예, 마음의 결정 좀 하셨나요? 저는 등록할 겁니다. 1월 달에 할 거예요. 잠깐만 얼굴 좀 뵐 수는 있을까요? 제가 할 상황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좀 아버님한테 피해가기 싫은 마음, 특히나 아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막 아버님한테 윽박 지르고 뭐 아빠 찬스라는 운동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를 갖다가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현재 의정부 갑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1명. 시의원 출신 장수봉 후보입니다.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희상 우리 의장님이 오랫동안 또 정치 역정을 하시면서 이 지역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향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 후보는 경선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문희상 씨는 난 아주 팬이야, 좋아요. 그 아드님도 겸손하고 더 똑같이 좋겠죠.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해서 나온다면 또 그를 또 팬이 되어줬게.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아버지 또 피를 받아서 또 겸손하니 잘 해나가겠지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탐탁지 않아요. 왜 그러신가요? 아니 뭐 세습 문제 말고 그분의 능력을 봐야 되겠지. 그래도 그 상징적인 그 아버님이 있잖아요. 거기 자제분이 검증 안 되고 그런 게 막 매스컴에 나오니까 검증된 게 없잖아요. 우리 같은 주민인데도 검증된 거 알아?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마설이 줄을 이으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는 70여 명. 그중에는 언론에 많이 노출된 대변인 출신들도 여럿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위 검찰이라는 기능이 특히 논란이 된 인물은 김우겸 전 대변인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시세 차익금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각 2주 후 그는 전격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뭐 청와대와 당에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좀 있고 그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뭐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를 말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출마할 생각을 아예 엄두조차 낸 일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돼, 청와대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불문율처럼. 저도 신문을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뭐 40명인가가 뭐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거는 순전히 출마를 하기 위한 경력 관리를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에 간 거고 쓴 거 아니냐.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던 11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발언에 정계가 술렁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김영우 의원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통감하며 불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에 불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찔렸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한데 우리는 각 당의 의석수 늘리겠다고 선거제, 밥그릇 싸움 이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국민이 국회에 좋은 점수를 주시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8일간 단신 농성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던 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황 대표는 당의 과감한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당의 혁신은 곧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습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황 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직자 전면 교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당직자 대부분은 친환계로 꼽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당내에선 얼마 전 쓴소리를 했던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당협을 전수조사합니다, 거의. 그게 바로 당무심사위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 당무심사위원회를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 이것도 다 당직자들이나 황교안 대표랑 가까운 사람들로 90% 이상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입맛에 맞는 공천 시스템으로 구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손 올리고 있어. 나 손 올리고 있으니까 내 몸에 손 대지 마.
본격적인 친황 체제 구축에 나선 황 대표. 패스트트랙 사태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두둔했습니다. 독재 악법 저지라고 하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입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 당장 선거가 코앞에 왔으니까 공천만이라도 정말 과거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 의지가 막 관철되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야당은 거의 갈 수 있으면 가능한 완전히 개방을 하든가, 무슨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지. 지난 한 해 20대 국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3만여 건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이었습니다. 총선 때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던 국회의원들. 그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동안 국민은 밥그릇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국회의 힘이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던 전통시장. 하지만 요즘 이곳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50m 안 되는 마트가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큰 피해를 많이 보는데 마포에 또 대형마트가 생긴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 서민층에 있는 우리들은 재래시장에서 참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어요. 인왕시장 앞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대기업 슈퍼마켓의 경우엔 입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2년의 논의 끝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생업을 접고 이곳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상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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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르죠. 선거 때 전통시장에 와서 상인들하고 손잡고 표를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할 때는 너무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부탁하러 왔을 때는 진짜 벌레 보듯이 보는 느낌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 지하철역 지붕에 올라간 이들도 있습니다. 국회 앞 천막에서 3년째 노숙농성 중인 사람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들입니다. 20대 국회가 회기가 이제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 가구사법조차도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불법 감금하고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이 자행됐던 형제복지원 사건. 이들은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 유린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사과하는 과거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의 노숙농성에도 국회는 이들을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국회를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이 국회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불편하게 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24일 동안 고공단식을 하면서 국회를 받아보면서
어쩔 때는 웃음이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구호를 외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가 엄마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유치원 3법은 가장 느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갈 때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 먹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깨끗한 그리고 제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소한의 환경 지켜줄 수 있도록 유치원 3법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국을 혼란으로 빠뜨렸으면 선거법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정치를 바꾸는 선거법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혼란 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거법도 누독이고 민생법들은 다 뒷전으로 밀렸고. 정치는 힘이 셉니다. 법뿐만 아니라 내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심판의 시간. 다음 국회에선 바뀐 것이 그들의 얼굴만이 아니길 바랍니다.